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와 함께 이슈들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탑픽으로 올라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저도 깜짝 놀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투자업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인데 역시나 비트코인이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고였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자, SEC의 소셜미디어 계정 해킹으로 이 비트코인에 소동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소동에 대한 기사인데요. 코인 거래하는 분들 아마 오늘을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허위 글이 게시되면서 한때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코인 ETF 승인에 대한 결정 예정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좀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저도 들어오기 직전까지 체크를 했었고요. 이 아나운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언제쯤 이 결과가 나올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도 속보가 나오면요, 바로바로 보도가 되고 이게 뉴스가 됐었는데 국내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이 가짜 뉴스에 깜빡 속아버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이 SEC의 공식 트위터, 지금은 X가 되어 있죠. 이 X 계정에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글은요, 단순히 글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요, 이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멘트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가 됐었습니다. 사실 국내에도 좀 비슷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식 입장들이 SNS를 통해서 발표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의심을 할 법도 하고 조금 더 공식적인 홈페이지나 실제 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공식적인 입장들도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SNS를 통해서도 충분히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X에 올라왔던 이 글이 실제로는 해킹이 되어서 올라온 글이다라는 입장이 이 게리 겐슬러의 개인 X의 계정을 통해서 발표가 되면서 이는 가짜 뉴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은 출렁였습니다. 실제로 이 ETF 상품, 현물 ETF 상품이 승인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당연하게도 호재로 작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실제로는 현재 이번 달에 승인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부정론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어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물 ETF 상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라는 뉴스는요,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은 코인 한 개당 48,00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되지 않아 이게 가짜 뉴스였고요, 해킹을 통해서 발생한 사고였다라는 입장문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곧바로 하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고가 대비 7%가량 빠진 44,000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이 선물 ETF 상품이 실제로 출시될 것인가를 놓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암호화폐,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미궁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기자님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통과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또다시 승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올지 등은 빨리 한번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오늘 승인이 될지 혹은 되지 않을지 드디어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발표될지 저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슈링크플레이션, 이게 지난해 좀 화두가 됐었습니다. 자,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대신에 물건의 양을 줄이거나요, 포장지에 변화를 줘서 마치 가격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는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슈링크플레이션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펩시코와 대형 식료품점이 과연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기사의 제목인데요. 자, 펩시 하면 국내에서는 아마 펩시콜라로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이 기사 속의 펩시코는 알고 계신 펩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료나 과자를 만드는 종합 식음료 기업인데요. 자, 그런데 이 펩시코가 이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카르푸에서 판매를 중단하면서 현재 그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서로 좀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 까르푸라는 매장이 국내에도 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선 완전히 퇴출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분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통기업이고요. 미국에 월마트가 있다면 유럽에서는 까르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 이 유통기업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식료품 기업, 음료 기업인 이 펩시코와의 갈등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가 된 지는 며칠이 지났는데 이 책임 공방을 놓고 두 기업이 서로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도리토스 진열대에서 제품이 전부 빠져 있고요. 거기에 프랑스어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문구의 내용은 조금 과격하기도 한데요. 까르푸는 펩시코의 용납할 수 없는 가격 인상 때문에 이렇게 매장에서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매대에 직접 걸어놨습니다. 사실상 이 펩시코와 까르푸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 더 무겁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과 함께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워진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유럽 기업들 그리고 유럽의 시민들의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져 가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의 여러 정부들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소비자들과 가계 부담을 늘린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금 줄여달라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까르푸와 같은 유통업체들은 입점 기업들에게 조금의 가격 인상을 늦춰주거나 그러한 부담을 조금 기업들이 감내하자라는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이를 놓고 까르푸와 대표적인 미국 기업 펩시코 간에 계속해서 협상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으로써 결국에는 까르푸에서 이 펩시코의 제품들이 대거 퇴출되는 상황인데요. 펩시코는 펩시콜라뿐만 아니라 도리토스와 같은 과자, 레이즈와 같은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외국 과자라고도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판매 제품들이 까르푸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펩시 쪽에서는요, 당연히 까르푸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로 인한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까르푸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을 어겨가면서 펩시코가 무리한 가격 인상을 요구했고요.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까르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그 책임을 오히려 펩시코에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책임 공방이 사실 별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할 뿐이지 두 기업 간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프랑스의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두 자리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나 육박하면서 여러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새해 들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기업 간의 갈등까지 빚어지면서 과연 유럽 경기가 올해 잘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역시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시코가 까르푸에서 철수하게 됐다는 소식과 함께 또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 두 번째 기사로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어떤 내용일까요? 연초 들어서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기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지표를 내는 데이터 기관이죠. 바로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올해 경제에 대한 성장률, 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보다도 안 좋다라는 결과 때문에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에서 실린 기사인데요. 글로벌 경제가 30년 만에 최악의 5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 중국이나 유럽의 성장 우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최악의 5년이 전망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월드뱅크에서 연초에 과연 올해 시장 경제의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자, 세계 경쟁률은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요, 2.4%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이다라는 것인데요. 지난해 추정치가 2.6%였는데 그보다는 0.2%포인트나 빠진 숫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의 5년, 앞으로의 5년은 지난 30년간의 데이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가장 나쁜 5년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5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요, 짧다면 짧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부정적인 기류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점에서 올해가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키운다는 점은요, 올해가 나쁘다라는 말은 내후년이 더 나쁘고요, 내후후년에는 더 나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성장률 같은 경우는 3.0%로 봤었던 월드뱅크가 이번에는 2.6%로 낮췄고요. 내년이죠. 2025년도도 벌써부터 내놓은 전망이 2.4%까지 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숫자를 낮춰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 이유 바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대로 중국 경제는요,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 자체는 미국보다도 훨씬 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흔들릴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실제로 중국의 예상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경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에는요, 글로벌 성장이 0.2%나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중국 경제의 힘은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만큼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향후 글로벌 거시경제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올해 계속해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중동을 둘러싼 국경 문제 등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실제 유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공포를 가져다 주면서 정말로 전쟁이 가져다 주는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전쟁이었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해 발생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악재로는 적용되었었지만 큰 효과는,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무사히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은 조금 더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요, 계속해서 유가를 뒤흔드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24년도에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글로벌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이 무척 클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악재인 가운데 일단은 미국 경제 자체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와 있는 상황,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분위기가 최종적으로는 1년 뒤에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선진국의 성장률은 1.2%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1.6% 정도 오를 걸로 보이고요. 일본은 0.9, 유럽은 0.7% 정도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개도국은 3.9%가 점쳐지는데 그 핵심 국가 바로 중국은 4.5%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월드뱅크에서 수치를 제안했습니다. 자, 지금은 나왔던 데이터 예측치고요. 결국에는 1년 뒤에 실제 이 전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거시경제의 흐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월드뱅크가 내다본 글로벌 경제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